총회 134차 총회 총회장님을 지내셨고, 그리고 여기 제가 써놓은 여기 그 캐나다 정부 주도 원주민 회복 운동과 교회의 화합 운동, 이 복음 전파 이런 일에 깊이 몰두하셔서 회의도 참석하시고 또 옵저버로 가셔서 보시고 온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인가? 캐나다 원주민을 우리가 어떻게 어프로치 하는가? 아마 본인께서 경험하신 것을 인트로덕션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질문이 있으면 이렇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뭐 이렇게 어떤 원주민이 와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쪽 여기도 자리 많은데 이동을 한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서 기쁘고 또 영광입니다. 제가 이 장소에 몇 번 올라와 본 적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또 옛날 우리 한국교회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 남탕 여탕 갈라서 앉던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또 좀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 목사님. 수고를 또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저는 박철순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밴쿠버 한인장로교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캐나다 장로교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우리 캐나다 장로교에서 연방 정부에서 진행하는 힐링 앤 레컨실리에이션 커미션 그 일에 제가 지금부터 3년 전에 그 134차 총회 때 총회장을 맡게 되었는데 그 해가 우리 캐나다 장로교회,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캐나다 장로교회 그 원주민 화해와 치유 사역에 대한 이런 대주제를 가지고 출발했던 이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해에 총회장 맡으면서 교회 부탁을 받고 그것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회의와 모임에 좀 참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 경험을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82년에 캐나다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8, 9년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우리 원주민 형제 자매들이 이 땅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다는 것 저희가 알고 있었고 또 그들의 어떤 삶의 환경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어떤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그렇게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저 모임에 가서 얼굴 보고 무슨 선교 컨퍼런스나 무슨 회의 같은 데 가서 그들 주제 발표하는 걸 좀 듣고 이런 정도였지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고 있고 그들의 고민이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험할 기회가 없었고요. 솔직한 고백은 그것에 이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정신적인 영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민 목회하면서 다 바쁘고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그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뛰다 보니까 교회 이외의 다른 것에는 이렇게 집중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여유를 가지질 못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 그렇게 하다가 그 어떤 숫자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대략 제가 정보를 통해서 또 컨퍼런스 참석을 통해서 이렇게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습니다만은 정말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가 총회의 책임을 맡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회의 참석해 보시지만은 우리 제가 속해 있는 캐나다 장로교회는 이제 매년 전국 총회를 하게 되는데 그 총회 때 나누어주는 총회록 자료집이 페이지로 하면 한 600페이지 될까요? 그렇죠? 거기에 이 들깨 C보다 조금 큰 글자로 프린트가 되어 있어요. 600페이지가.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백투백 다 읽고 다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 제가 우리 캐나다 장로교에서 이제 소수민족으로는 제일 처음 총회장을 맡았는데 제가 뭐 총회 여러 차례 참석을 했고 총회 관계 무슨 뭐 기관 무슨 위원회 뭐 참석 다 하고 해봤지만 그 총회장을 또 맡겨주니까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뭐 개회부터 시작해서 뭐 폐회까지 딱하지 사회를 하려고 하니까 그거 뭐 준비하고 이러라고 그 내용을 중요한 토픽만 보았지 자세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또 갔는데 그 해의 총 주제가 이제 이 캐나다 원주민들에 대한 치유와 화해 이것이었는데 우리가 두 번째 날 화요일 날 저녁에 총회의 그 모든 일정을 다 중지를 하고 그 화요일 날 저녁 전체 시간을 화해와 치유 사역에 할애를 해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때 원주민촌에서 대표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오시고 거기 관여된 분들 거기 지금 책임 맡아서 총회에서 일하는 분들 다 와서 이제 사례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 이제 그 원주민 그 이름으로는 Indian Residential School Victim Associatio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원주민 기숙학교 피해자 연합 뭐 이런 그 단체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거기 회장 되는 분이 왔어요. 한 60이 넘은 이제 이런 분이신데 그분이 와서 자기가 원주민 학교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분은 이제 7살 때 원주민 학교에 뭐 입학한 게 아니고 강제 수용이 됐던 분입니다. 그리고 10대 후반까지 그 학교에 있으면서 온갖 수모와 학대와 폭력에 시달렸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분이 와서 이제 사례 발표를 하고 다른 여자분이 또 사례 발표를 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그동안 해왔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이제 하는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일을 생각을 하면요 아직도 눈물이 나요. 이 카나다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하는 이런 경험이었습니다. 이 카나다 하면요, 여러분들 뭐 해외여행 다녀보시지만 환영하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북한까지도 이 카나다 사람들은 굉장히 호의적으로 받아줍니다. 여권 내줄 때도, 비자 내줄 때도 굉장히 뭐 우리 카나다는 우리 형제국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카나다하고 이북하고 정식 그 외교 관계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사급 서로 교환하는 게 합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카나다에 이북 대사관이 없는 이유는 이북에 돈이 없어서 대사관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서로의 합의는 다 끝이 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말 적대국이라고는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 카나다에서 그동안 그 오랜 기간 이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그걸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뭐 한 700여 명의 청자들이 다 들으면서 저는 새로운 사실을 참 많이 그때 들었습니다. 제가 뭐 이 원주민 기숙학교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저렇게 통계를 통해서 들었지만 정말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이 카나다에서 제가 살고 있는 이 카나다에서 제가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그 원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관심도 있으시고 이미 체험도 여러 가지를 가지신 줄 압니다. 그런데 뭐 저도 그래 왔었고요. 그런데 이 레지던셜 스쿨 문제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여러분의 그 기억을 좀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뭐 그저 대략 한 3만 년 전에 이 북미주에 원주민들이 아시아 쪽에서 넘어와서 이곳에 정착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인류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혈통으로나 유전자적으로나 이렇게 또 인류학적, 언어학적으로 이렇게 짚어보면 뿌리가 아마 아시아 쪽에서 온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거의 정설로 돼 있죠 현재.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1900년대 후반에 이제 콜럼버스가 이 땅에 이 북미에 처음 발을 들여 놓았을 때에 그게 1492년입니다. 콜럼버스가 상륙한 것이. 그는 여기가 인도인 줄 알고 상륙을 한 것이죠. 그리고 유럽에 돌아가서 보고를 하기를 내가 인도를 다녀왔다. 그 말로만 듣던 육지로만 이렇게 통해서 서로 왕래가 있었던 그 인도에 가서 인디안들을 만났다. 그래서 이름이 인디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이 아닌데 인도 사람인 줄 알고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인도 땅에 살고 있는 인디안은 이스트 인디안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북미에 사는 그 원주민들을 우리가 인디안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원주민들은 인디안이라고 하는 말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 보고 조선 사람이라고 하는 걸 싫어하듯이 그들은 인디안이라고 불리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을 부르실 때에 꼭 주의하셔야 돼요. 뭐 Indian brothers and sisters 그랬더니 돌 맞습니다. 그냥 First Nations brothers and sisters 하시든지 아니면 Aboriginal 원주민 이런 말로 이제 사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콜럼버스가 그때 착륙했을 때에 이 북미주에 추정입니다만은 약 4천만 명의 원주민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4천만 명. 근데 정확히 한 500년 흘렀잖아요. 500년 조금 더 흘렀는데 지금 현재 카나다에 살고 있는 원주민 숫자가 한 100만입니다. 그것도 50년대, 60년대로부터 많이 회복이 되어서 한때 한 27만까지 떨어졌었어요. 통계적으로. 거의 이제 뭐 없어지는가 할 정도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금 한 100만. 미국에 한 200만이 삽니다. 그러니까요, 이 미국과 카나다 어떤 숫자적으로 비교를 하면 인구가 한 10배 되거든요. 미국과 카나다하고. 우리가 3,300, 저쪽이 한 3억 조금 넘으니까요. 그리고 경제 규모나 뭐 모든 면에서 한 10배 정도의 규모를 가지는데 미국에 지금 살아있는 통계적으로 잡혀있는 원주민들 숫자가 한 200만 밖에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인구 밀도로 하면 카나다에 살고 있는 카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는 원주민들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중부 지방에 가시면요, 그러니까 뭐 매니토바, 사스카추완 여기를 가시면 이렇게 나가 보시면 다수가 원주민일 정도로 숫자가 많습니다. BC도 마찬가지. 백인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 100만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캐나다 중부 서쪽에 삽니다. 동쪽이 아니고. 물론 동쪽에도 많이 있지만 그런 이제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원주민들이 500년 전에 뭐 너무 무식하고 무지하고 야만적으로 살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평화롭게 재미있게 보람있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1년도의 현재 원주민들의 삶과 500년 전의 원주민들의 삶이 어느 쪽이 더 행복했는가? 500년 전이 훨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만인이 다 동의하는 이게 이유이고 이게 결론이다. 이렇게 하나를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복합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카나다 원주민들의 현재 삶의 상태에 대해서 지대한 아주 극악의 영향을 미친 것이 이 레지덴셜 스쿨입니다. 그러니까 기숙사 학교예요. 레지덴셜 스쿨. 들어가서 학교에서 먹고 자고 거기 기숙사에서 머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어떤 분들은 이 기숙학교가 뭐 한 20년 전에 있었던 그런 그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잘못된 정보입니다. 20년 전에 끝이 난 학교 시스템입니다. 80년대에 끝이 났어요. 시작은 언제 됐냐면 1850년대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130년 동안 지속이 됐던 학교 시스템입니다.
캐나다가 국가의 이름을 가진 것이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오래전부터 시작은 됐지만 헌법을 가지고 와서 이 나라가 자주국가이다 선포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초기부터 원주민들을 어떻게 개화를 시킬 것인가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 백인들이, 그때는 뭐 거의 100%가 백인이죠. 이 땅에 와서 살던 사람들이. 백인들이 가지는 어떤 판단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윌리엄 카우라고 하는, CAW라고 하는, 이분이 1846년도에 보고서에 적은 내용에 의하면, 원주민들의 삶은 원시적이고 불편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서에서. 그들은 전혀 종교적이지 않다. 게으르고 대단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복한 삶을, 우리 백인들처럼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면서 1849년에 그때 당시에 이 카나다에 있었던 감리교회에서 기숙학교, 레지덴셜 스쿨을 처음 자체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시작하게 되기까지는 정부와 교회와의 그 의견 어떤 조정이 오랜 기간 있었습니다. 한 10수년에 걸쳐서. 그리고 국회에서 1857년에 교육을 통해서 원주민들을 우리가 개화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책으로 정하고요. 그리고 1867년에는 원주민 자치정부 폐지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는 뭘 결정할 수 없고 백인이 결정하는 걸 따르게 하는 이런 이제 법안이 확립이 되었고, 1879년부터 본격적인 동화 정책, 인티그레이션 정책이 이제 시작이 되고 기숙학교가 비로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기숙학교는요, 연방정부와 그 당시에 카나다에 들어와 있었던 기독교회와의 합작입니다. 똑같이 책임이 있어요. 양쪽에 다. 정부로서는 이 사람들을 정부의 컨트롤 안에 좀 집어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젠다가 그들에게 있었고요. 기독교회는 지금도 우리가 21세기에 와서도 저지르는 똑같은 실수입니다만은, 기독교회는 이들을 복음으로 우리가 개화시켜야 되겠다. 이들을 우리가 기독교로 개종을 시켜야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판타지를 가지고 이 일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누가 뭐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뭐 이제 정부는 우리가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제 교회는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대선교 정책이다. 이게 짝꿍이 딱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돈을 지원할 테니까 교회에서 인적 자원을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합작으로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레지덴셜 스쿨, 이 기숙학교라고 하는 시스템은 유치원생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아이들 다 데려다가 기숙사에다 집어넣는 이런 학교 시스템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살짜리를 데려다가 기숙사에 넣는 거예요. 근데 뭐 부모가 내가 우리 아이들을 좀 교육을 시켜서 좀 다른 어떤 세상을 배우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보낸 게 아니고 정부에서 강제 집행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아이를 내놓지 않는 사람, 숨기거나 아이들을 어떻게 다른 데 빼돌린 사람들은 법적인 제재를 가해서 그 감옥형까지 처했습니다. 당시에. 부모들을. 그리고 아이들을 이제 뺏는 거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4살짜리를 부모 품에서 뺏어다가 옆 동네도 아니고 1000km, 1500km 떨어진 기숙사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한 130년 전, 150년 전 얘기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이민자 가정에서 4살 때까지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언어가 뭐예요? mother tongue이 뭡니까? 그 아이들이 여기서 낳더라도 그 아이들은 무슨 말을 하나요?
프렌치 하던가요? 되게 한국말 하잖아요. 집에서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이 아들은 전부 원주민 그 원어민들이에요. 근데 4살짜리를 뚝 떼다가 학교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원주민 말을 하면 체형을 가했습니다. 때리거나 감금을 시키거나 밥을 주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온갖 이 정서 불안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기록에 의하면요, 한 아이는 어릴 때 이제 7살 때 들어왔는데, 아닙니다. 5살 때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 아이가 오줌을 못 가려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생전 듣지도 못하던 영어를 이제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그리고 엄격한 이런 그 어떤 규제 속에서 진행이 되는 걸 보면서 얘가 막 정서불안정이 와가지고 계속 오줌을 싸는 거예요, 밤에. 그 아이를 8년을 때렸어요. 계속 때리는 거예요, 오줌 싸면. 근데 그게 뭐 전해오는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가 아니고 기록에 남아있는, 정부에서 조사한 기록에 남아있는, 기록에 나오는 이야기들. 거기는 군대도 아니었고요. 이건 집단 수용소 형태였습니다. 레지덴셜 스쿨이 2가지예요. 하나는 아이들을 떼어다가 1000km, 1500km에 떨어진 곳에 갖다 놓고 거기다 집단 수용하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동네 어디서 있는 그 인디안 학교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등록을 시켜서 이제 커뮤니팅하는, 통학을 시키는 이런 2가지가 있었는데, 그 학교도 문제였지만 대다수의 문제는 이 레지덴셜 스쿨, 기숙 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점차 그 전국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전국에 45개의 학교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60%를 천주교회가 맡아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연합교회와 성공회 교회가 30%. 그 연합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형성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장로교에서 시작한 것을 1925년에 연합교회 형성이 되면서 연합교에서 다 이제 옮겨간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장로교회로 남은 우리 캐나다 장로교회 소속에서는 학교 2개를 운영했고요. 그 연합교회와 성공회교회가 한 30%, 나머지 교회들이 한 10% 정도를 맡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캐나다 장로교회는 2학교를 운영을 했고요. 근데 그 안에서 학살만 안 했지, 우리가 이런 일이 현대사회에 어떻게 있었을 수 있겠나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기서.